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파의 뜬금없는 신중 분석입니다. 한덕수 오늘 사고 쳤어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그 노동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이 서울시 택시비도 올랐다. 얼마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택시비 1,000원 아닙니까 그랬어요. 버스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버스비가 2,000원이고 어떻게 택시비가 어떻게 택시비가 더 싼다는 생각을 하죠? 저는 가격은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응? 저는 가격은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택시비가 1,000원 아닙니까? 버스비는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000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저도 사실 1,350원 올라서 1,500원 이 정도 알고 있었지 택시비는 결제를 항상 관용차만 타고 다니나 보지. 응?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한다 그래도 택시비가 더 비싸다고 여러분들 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택시비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택시비가 더 싸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실물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이렇게 실물 경제도 모르면서 물가 안정을 얘기해요. 물가 안정을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아니 택시비가 비싼지 버스비가 비싼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물가 안정을 얘기하냐 이거죠. 아 버스가 더 커서 비싸다고 생각했나? 큰 차를 타니까? 그럴 수 있겠다. 버스가 더 크니까. 네. 그냥 이 한덕수 국무총리 답변 들으면서 너무 민주당 의원들이 어이가 없어갖고 전부 이러고 있었어요 오늘. 지금 교통비도 심각하다는 내용을 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이제 부결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제히 이거는 한결에 무슨 경향할 것 없이 뭐 코인 방탄 내로남불 이지랄 떨어요. 나 근데 하나만 좀 물어보는 게 김남국만 코인했어? 왜 김남국을 제명 안 하면 방탄이고 권영세를 제명하면 김남국도 제명하는 게 맞지 않아? 그렇잖아. 왜 권영세는 놔두고 왜 언론이 권영세도 윤리위 회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거는 민주당의 이원욱이라는 애들은 민주당 맞아요?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었잖아요. 이게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린 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여러분들 1년 대한민국 예산이 어떻게 짜지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에서 예산을 짜요. 정부 예산안, 그걸 정부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그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다가 올려요. 그럼 국회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정기국회죠. 정부가 올린 예산안을 이 3달 동안 심의를 해요.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그래서 국회에서 이 예산이 너무 낮다. 만약에 복지 예산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복지 예산은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발의해서 복지 예산을 증액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국방비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 그럼 국방부 예산을 깎어라 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여야가 합의를 해서 12월 13일인가? 거기까지 데드라인이 그럴 거예요. 그날까지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내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지금은 정부 예산.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타결을 못 시키고 계속 끌면 정부 예산안대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12월만 되면 뭐 쪽지 예산, 상임위별로 필요한 쪽지 예산 막 갖다가 주면 뭐 쪽지로 예산안 통과시키면 그게 예산안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카톡 예산이라고 해요. 상임위원장한테. 상임위별로 필요한 국토부는 국토부 자기 지역이나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이 만약에 5천억밖에 배정이 안 됐다. 근데 자기 예산안이 자기는 내년 당선을 위해서 우리 뭐 몇십억은 더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국토교통위원회에 뭐 예산이 뭐 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럼 대체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국회에서 증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결산위원 특별위원회에서 9월은 대체적으로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가 3달만 이래요 원래. 9월, 10월, 11월, 12월 4달만 이래요. 그걸 정기국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월부터 8월까지는 필요할 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왜 국회는 4개월만 일하냐. 국회도 상시국회를 열어라.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시면 이번 예산안을 좀 보면 IMF 때도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기가 터졌을 때도 R&D 결국은 이런 개발, 연구 개발 예산은 감액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R&D 예산은 연구 개발 비용인데 이런 연구 개발 비용을 지금 16%나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아니 맨날 미래 외치고 과학 외치는 윤석열인데 이런 연구 개발비는 전부 삭감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국방비 이런 거는 엄청나게 늘리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역대급 예산 삭감에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급 삭감에도 104억 원이나 들여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짓는데요. 돈 없다고 징징대고 예산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놈의 국립북한인권센터는 104억을 들여갖고 짓는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것들 많죠. 네,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목포에서 뜨거운 연설했죠. 여러분들 아마 현장에 계셨던 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개국본 TV 그리고 언니짱 TV, 스카이필 TV, 정구환 TV 수고해 주신 현장에서 중계해 주신 개국본 회원 유튜브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1년은 어땠죠? 좀 사이다가 좀 김 빠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실망했다는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1년간은 적응기였다. 이재명 민주당 집권 2년 차이는 뭔가 다를 것이다. 비장한 이재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을 가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내 사명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퇴 불가를 천명을 했고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지휘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목포 가서 여러분들에게 호남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항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국민항쟁. 국민항쟁은 누구같이 맨날 무슨 사고 터지면 숨는 그쵸? 보이지 않는 윤석열이 아닌 맨 앞에서 싸우겠다. 이재명 당대표가 내가 맨 앞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역시 이재명이라는 소리를 나오게 하는 오늘 목포의 핵오염수 핵 폐수 방류 규탄대회 이재명 당대표의 국민항쟁 선포에 내가 맨 앞장서겠다.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독립군 총사령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가 참 워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대한민국은 어느새 문재인 정부 때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에 진입해 있고 G7에서도 초청받는 나라가 돼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특히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은 식민지 국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핵폐수, 전 세계를 향한 테러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주권을 포기한 대통령, 그 어떤 항의도 못하고, 그렇죠? 오로지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들은 빨갱이 취급하고 공산 전체주의라고 얘기하고 철진한 2대 메카시즘에 빠져갖고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라는 철진한 소리라고 앉아있고, 전 세계는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더 우호적인 관계를 펼치는 자국 위주의, 국익 위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윤석열만 신냉전 체제의 행동제장 똘마니로 전락을 해서 일본과 미국의 바지가랑이만 잡고 있으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술술 풀린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 본인을 비판하면 전부 국민들을 빨갱이, 탄압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도래하는 것이고, 자고 일어났더니 또 어느새 민주시민들이 빨갱이가 돼 있고 공산당 당원이 돼 있고, 이런 정말 너무 비참해요. 이명박근혜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명박근혜 때도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진 않았어요. 지금 보면. 그래도 이명박은 청와대 뒤에 올라가갖고 아침 흰 밤 쥐새우고 저는 쥐새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 눈치라도 봤어요. 이명박은. 그렇죠? 이명박은 광우병 사태 일어났을 때 자기가 청와대 뒤에 가갖고 아침 미술 불렀다면서 국민의 눈치라도 보던 인간이었어요.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윤석열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의 착각이 뭐냐? 윤석열은 선수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국민이 5년 동안 위임한 권력을 준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국민이 권력을 5년 동안 위임했으면 국민들의 눈치를 당연히 봐야죠.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본다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까? 응? 선수는 줄리죠. 맞죠? 죄송합니다. 선수는 줄리죠. 그래서 전광판을 윤석열은 보지 않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응? 이런 윤석열의 인식 자체가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 그렇죠?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진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홍범도 장군님의 그 흉상 철거,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 철거는 제가 팩트 체크를 저희가 단독 기사로 가장 먼저 쓰고, 생각보다 너무 파장이 크죠.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국민의힘 안에 갈라치기가 됐어요. 곽동수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홍범도 장군님,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 5분,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회영, 거기에 이범석 장군님까지, 이런 분들의 흉상을 철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장 먼저 단독 기사로 썼는데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핵 오염수를 덮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게, 핵 오염수, 일명 핵 방사능 폐수는, 일본의 핵 방사능 폐수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난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당장 방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본의 핵 방사능 오염수가 어디까지 왔겠지 하면서 전부 이제 예의주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결국은 전 세계에 오염수 테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일본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들
핵 발전소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핵 발전소 사고 분명히 나겠죠. 그러면 모든 나라가 핵 발전소 사고가 나면 그 핵 발전소에 열 처리가 가열되면 폭발할까봐 바닷물을 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또 일본도 해양 방류했는데 우리는 왜 해양 방류하면 안 되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응? 안 그래요? 일본도 지금 30년째 바다에다가 방사능 폐수 뿌리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냐?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응? 나쁜 선례를 남기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류의 지금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쵸? 인류의 지금 최상위 포식자는 공룡도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먹이사슬 구조에 따라서 바다가 오염되면 결국은 토양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면 결국 인간이 오염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야 어떻게 살겠죠. 우리 후손들, 그 다음에 그 후손들 결국은 언젠가는 바닷물, 특히 소금, 인류의 재앙, 정말 2023년 8월 24일은 지구 멸망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는 지구 멸망의 시작을 일본인과 미국이 주도했다. 거기에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는 들러리를 했다. 그 다음에 오늘 낮에 시사타파 데스크웨이, 시사타파 뉴스 데스크웨이를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범도 장군의 저런 빨치산 이력, 낮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홍범도 장군님이 빨치산에 가입된 것은 1919년부터 1921년 항일항쟁이 가장 뜨거웠던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왜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우리나라의 항일 의병 운동이 가장 활발했냐면 3.1 항쟁이 1919년에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1919년에 우리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의병 활동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렇죠? 1919년부터 왜 우리나라의 항일 의병 전투나 봉오동 전투 이때가 왜 활발했냐? 3월 1일 3일 만세 항쟁이 촉발이 돼서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일본의 대대적인 일본의 정규군과의 싸운 거예요. 빨치산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어원입니다. 파르티잔이에요. 파르티잔. 그 파르티잔이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나라식으로 빨치산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빨치산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지리산 빨치산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빨치산을 생각합니다. 이때 1919년부터 1921년 사이에 빨치산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전부 빨치산이었어요. 그 빨치산이라는 뜻이 북한의 빨치산이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언어 파르티잔의 언어, 그 언어가 변해서 빨치산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빨치산이었어요. 이런 파르티잔, 빨치산의 뜻이 무슨 뜻이냐? 비정규군이라는 뜻이에요. 비정규군. 이제 알겠죠? 왜 우리가 전부 빨치산이었냐? 비정규군이니까. 나라를 빼앗겨서 정규군이 없었던 거예요. 응? 다 비정규군이잖아. 그래서 의병이었잖아.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국군이라는 걸 보유하지 못하고 군대 숨어서 의병 활동을 하고 정식적으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면서 광복군이라는 정식 군대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죠? 파르티잔, 빨치산은 비정규군이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멍청한,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저런 멍청한 지리산 빨치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이는 1912년생이에요.
1912년생이 무슨 빨치산의 우두머리가 됩니까? 응? 이 1919년에 김일성이는 7살이야. 혁명 신동이야? 혁명 신동이라서 빨치산을 김일성이가 만들고 이때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봐요. 얼마나 역사가 무지하냐면 이때는 여러분들 북한에 공산당이 있었어요? 나 하나 물어보자. 네 진짜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이때는 그냥 일제식민지 시대에서 남과 북이 없었어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1919년 21년은요 남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대한제국의 고려 대한제국이 일본의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그쵸? 이해하시죠? 광복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지. 응? 이때는 그냥 한반도는 그냥 하나야. 무슨 북한의 공산당이 나오고 빨치산이 나오고 개소리들을 해. 응? 그냥 우리는 한 나라였어. 한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주권을 빼앗긴 나라였어. 그래서 김일성이건 뭐건 남북이건 뭐건 다 합쳐서 독립운동을 한 거야. 근데 해방 이후에 냉전시대가 나면서 북한의 김일성을 악마화시켜야 되고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사마저도 좌파의 독립운동사를 지으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반민족 행위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평소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는 반쪽짜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는 반쪽짜리였다. 왜 반쪽짜리가 돼야 되냐? 그때는 남북이 갈려져 있지도 않고 하나의 민족의 일본을 항일 무장투쟁운동을 한 것인데 북한이 그때 어디 있었어? 지금의 잣대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지금의 잣대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의 잣대로 그 당시를 지켜보는 게 맞냐고요. 그 당시에 빨갱이가 어딨어? 그 당시에 공산당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공산 좌익 북한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그러면 미국 가서 하니? 미국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은 딱 한 명이야. 이승만. 독립운동 자금으로 여자들 사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스테이크 먹고 그 이승만밖에 없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상해 임시정부를 시작으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본군과 만주사변 이후에 엄청난 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밀리고 그래서 연해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연해주까지 들어가갖고 코너에 몰렸던 대한 독립군 의병들이 그래서 고려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전부 좌파의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자유시에 모이게 된 거예요. 자유시에 이제 밀렸고 이제 모였는데 그 당시에 마침 마르크스 레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얘기하면서 공산주의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민족 자결주의가 뭔가 들여다봤더니 약소국들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가 뭐예요?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권을 일본에게 침탈됐고 홍범도 장군은 왜 그 레닌의 공산당에 가입을 하냐? 소련의 그 당시에 레닌의 공산당이 고려의 독립을 돕겠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독립군들 배후에는 소련의 주류가 있었고 소련의 비주류가 있었어요. 이 소련의 주류를 한마디로 권력투쟁이었어요. 독립군 내에서 권력투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개국본 안에서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같은 동지인 줄 알았더니 또 개 팔을 나누고 얼마나 그런 걸 봤어요.
독립군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한쪽은 소련의 그 주류가 밀어주는 그 어떤 세력이 있었고, 한쪽은 소련의 비주류를 이름을 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류가 비주류를 무장해제를 시키고 사실상 제압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1919년 소련과 미국은 적대적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뉴라이트들과 역사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막 섞는 거예요. 1945년 해방 이후의 공산당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미 레드 컴플렉스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갱이 몰이에 처절하게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보면 이은주 씨가 나중에 죽지요. 그쵸? 그게 뭐죠? 나 오늘 머리가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 보다. 그거 썼다가 가입했다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그 보도연맹이 뭐예요? 북한의 그 당원 가입 같은 거예요. 보도연맹이라는 데에 가입을 하면 고무신 주고 쌀한파지.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 당시에? 그쵸? 보도연맹이라는 거 뭐죠? 여기 가입하면 쌀 줘요, 여기 가입하면 고무신 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입을 한 거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당시만 해도 북한군들이 서울까지 진격을 하고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보도연맹, 그러니까 1사 후퇴 때 우리가 이제 6.25 전쟁에서 이제 밀리날 때 이승만 정부가 했던 게 보도연맹이라는 좌파,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에 가입 이력인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영화의 배경이 그거예요. 1사 후퇴하면서 한마디로 북한이 우리가 밀렸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1월 4일날 우리가 뒤로 밀립니다. 1954년 1월 4일날, 그러니까 6.25가 1950년에 터졌잖아요. 1951년 1월 4일날 밀리는 거예요. 밀릴 때 전부 공산당 가입 이력을 있던 수많은 민중들을 죽이고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보도연맹 사건이에요. 나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죠? 그때의 공산당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진짜 그때의 빨치산과 지금의 빨치산도 구분도 못하고, 지금의 공산당과 그 당시의 공산당의 차이도 모르고, 이런 게 현재 국방부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씨 임기 5년짜리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 역사를 지우려고 하냐? 자격이 있나? 여러분들 제 말 공감하시죠? 5년짜리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무슨 자격으로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순국 열사들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냐? 자격 없다. 그 누구도 역사를 재단할 자격을 윤석열에게 준 적은 없다. 정말 기가 차죠. 5년짜리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뭔데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쌓았던 독립운동가들을 재단하려고 하냐? 자격도 없는 것은 무슨 자격으로, 누가 그런 권력을 줬는데? 역사를 재단하라는 자가 바로 민족 반역자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철거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윤석열이가 5%의 지지율이 날라갔어요. 곽동수 선생님의 단독 기사 하나에 윤석열의 지지율 5%가 날라갔습니다. 곽동수 선생님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시사타파 뉴스 곽동수 국장님의 기사 하나로 윤석열 지지율 5%가 날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아예 3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어요. 곧 20대까지 날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전 연령대에서부터 다 떨어졌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무당층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을 했어요. 자기가 무당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는 6% 정도 빠졌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들. 나름 자기는 극우들 일배를 증오하고, 그런데 민주당은 좀 싫고, 나름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렸다. 부정평가도 다시 60%대로 진입. 다시 부정평가도 60%대로 진입. 그래서 그러나 윤석열은 지지율 신경 안 쓴다 그랬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독립투사들, 독립 영웅들을 모두 육사에서 치운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국민 분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못된 정치예요. 국민들을 분열시켜 갖고 그 자기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력 삼아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 있었지만 중도는 날아가는 거죠. 특히 이 일본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일베들도 한일전 축구하면요, 대한민국 응원해요. 그 정도로 일본은, 이거는 우리가 역사 교육이 미진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반감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는 육사는 죽었습니다. 육사는 죽었고, 이제 친일파를, 백선엽의 흉상을 세우고 메가더의 흉상을 세우면 결국은 친일파가 바라던 학교가 되는 거예요. 민족 정신을 가지고 엘리트 간부를 양성하던 육군사관학교가 이제는 친일파 양성학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 윤석열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우리 보러 반국가 세력이라고 떠들고 있죠. 윤석열은 우리 보러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다.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일본의 바람대로 친일의 역사를, 식민지 역사관을 신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죠. 이 정도 되면 육사 폐지해야 되지 않나요? 육군사관학교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응? 친일파 양성소가 돼버렸는데 차라리 육사를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잠수함 홍범도 함의 이름도, 홍범도의 이름을 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열받는 게, 홍범도함이라는 잠수정을 박근혜 정부 때 2016년에 만들었을 때 일본이 항의했었어요. 일본이 항의했던 거는 지금 하나하나 다 고쳐주는 거예요. 항일 투쟁의 역사, 홍범도함이라고 했더니 일본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여태까지 그랬어요. 일본이 여태까지 명칭을 변경해달라는데 일본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이 또
정의당이 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현재 내년 총선, 우리가 2020년 총선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가 내년 총선 선거 조금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현재 우리가 그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는 지역구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 47석이죠. 근데 정당이, 만약에 민주당이 전체 득표율이 50%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현재 선거제도는 민주당이 2024년 만약에 총선거를 했는데 정당 득표율이 50%가 나왔어요. 그러면 총 의석이 300석이다. 그러면 50%가 나오면 민주당은 150석을 얻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00석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정당 투표를 했는데 50%가 나왔다. 그럼 150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대성을 해갖고 지역구에서 만약에 여기서 근소한 차로도 이기고 그래갖고 150석을 얻었다고 칩시다. 뭐 아니면 160석을, 자, 이왕이면 기분 좋게 170석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50%, 정당 투표는 50%인데 이미 50%보다 상회하는 의석을 차지했잖아요. 그럼 비례대표에서 아무리 많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는 민주당을 찍어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만약에 170석을 얻어버리면 정당 투표가 300에서 70, 37에 21, 70%는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20년에 민주당이 대승을 할 것 같으니까 위성정당은 아니었지만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거예요. 별개의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은 민주당, 비례선거는 이쪽으로 몰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150 몇 석에 그 비례 20, 민주당 17석을 합쳐갖고 180석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들이, 야, 니들 선거개혁 하자 놓고 두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만들어갖고 결국 망쳐놓지 않았냐 라고 해서 사실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도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안 만들 것 같습니까? 저 인간들은 100% 만들어요. 저 인간들이 위성정당 안 만들 것 같아요? 저 인간들은 100% 만듭니다. 저 인간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권역별이 된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 그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뭐냐? 전국을 다수의 권역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뭐 인천, 충천, 호남 뭐 이렇게 나눠요. 뭐 6개나 뭐 작게는 뭐 6개, 뭐 많게는 뭐 8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정당마다 정당 명부를 작성해요. 그래서 정당 득표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준연동형이 아니잖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다 그래서 준연동형은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를 작게 갖게 되지만, 이거는 비례대표의 민주당이 정당 투표율이 올라가면 권역에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난리를 치는 거죠. 분명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가장 정당 투표가 많을 테니까 두 양당이 또 비례대표를 나눠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난리 칠만해요. 이거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난리 칠만해요. 근데 우리가 정의당을 믿을 수 없는 건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좀 이 뉴스가 이상한데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예, 반역자가 내달 5일에서 11일, 9월 5일에서 11일 아시안 정상회의 참석과 G20 참석을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들 안 쓸래요. 민족의 반역자가 내년에 다음 달 5일에서 11일 날 또 나간대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기사가 이상하게 이건 좀 내가 이건 뭐가 이상하냐면 확실히 이 정부는 김건희가 실질적인 대통령이라고 난 느끼는 게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기사를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9월 뭐 이거 간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선 5일부터 8일까지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디 나가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인도를 방문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뭐 김정숙 여사도 동행한다, 아닌다, 이런 게 나오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꼭 동등 이름을 꼭 같이 넣어줘요. 그쵸? 이거는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하는 거고 김건희가 가는 거 마는 거는 사실 뉴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윤석열과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면 김건희가 갈 땐 가고 김건희가 안 갈 때는 김건희 안 간다고 나와요. 진짜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해외에 나갈 때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있다 어디 간다고 하고 우리가 갈 때 보면 김정숙 여사님도 같이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예 김건희가 제2의 실권자 같이 김건희 여사도 간다. 이상하거든요, 저 기사가. 그쵸? 근데 뭐 하러 가냐면요, 9월 5일날 저녁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한 다음에 동포 만찬 간담회 하고요. 그 다음에 6일에는 아시아, 이 새끼 뭐 하는지 내가 알아서 뭐 하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데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만약에 다른 뭐 정상들 모임이라면 한미 정상회담 하려고 열라 노력하고 막 그럴 텐데, 중국이 오면 여러분들 한중 정상회담은 경제 활로를 트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랑 우리랑 외교적으로 안 좋고 그러면 두 정상들이 만나갖고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경제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풀 건 풀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경찰이 굉장히 문제예요. 윤익은 경찰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들 경찰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찰의 임무.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전락이 됐냐면 정권 보위가 됐어요. 경찰의 진정한 임무는요, 시민 안전이에요. 시민 안전. 그렇죠? 시민들의 안전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경찰의 임무가 정권 보위가 돼버렸어요. 이태원 참사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데모 진압하려고 경찰들이 많이 빠져 있었고 윤석열 경호하려고 경찰들이 대거 빠져 있는 바람에 시민의 안전을 뒤로 해서 저는 나은 참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태원 12구 참사도 용산에 있던 경찰들이 전부 윤석열 경호하느라고 다 빠져 있어갖고 정작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는 경찰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정말 언제부터인가 경찰의 임무가 정권 보위가 됐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뒤로 한 채.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뭐냐? 뭔가가 잘 되면 공은 제일 높은 놈들이 처먹어요. 잘 들어보셔요. 그렇죠? 뭔가 잘하면 높은 놈들이 잘했다 막 난리쳐요. 뭐 사고 나면 우리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이나 뭐든지 전부 말단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공은 지네가 먹고 책임은 부하한테 지라고 하는 놈들이에요. 심각한 문제 터지면 전부 대통령은 숨고 장관은 도망다니고. 이따위 정부가 무슨 이런 경찰이니까 스스로 욕을 먹는 거죠. 그리고 경찰 더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와 그 수백만의 국민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과거 진짜 검찰이 경찰을 쫄다고 부리듯이 했잖아요. 지네 마음대로 수사 주의권 발동해갖고 아예 이제는 검찰의 하수인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해주고 국민들이 검찰의 힘을 빼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검찰의 하수인이 돼버렸습니다. 민생 치안의 원칙도 없고 국가수사본부라 전부 윤석열 다 장악을 해갖고 참 한심해요. 지금 보니까 진짜 이명박근혜도 이르지는 않았어. 내가 요즘 보면 이명박근혜는 국민들 눈치라도 모를 줄 아는 인간들이었어. 이런 눈치도 없고 몰상식하고 민족 반역적인 행동을 하고 역사의식도 없고 이런 새끼는 처음 봤어요 진짜. 그 다음에 저는 교육부가 뭔가를 발표했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에서 학폭 문제가 심각하죠.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학폭 가해자 감점 페널티 이거를 2026학년부터 대학 입시학 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수시는 물론 정시 논술과 실기 전형에도 불이익을 받게 준다. 여러분들 교육부가 할 일은요 처벌이 아니에요. 그쵸? 제가 진짜 한심한 게 뭐냐면 학폭 가해자들한테 감점 페널티를 준다 그래갖고 이게 교육입니까? 교육을 이런 학폭을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민주시민 소양교육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서로의 인간에 대한 예우를 가지고 존중을 하고 이게 교육이죠. 그쵸? 이게 교육이죠. 어떻게 학폭을 가한 자들한테 처벌을 하는 게 교육입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나는 너무너무 웃겨요. 교육과 처벌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과 처벌이 어떻게 같습니까? 어리니까 실수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점점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죠. 뭐가 뭔지도 몰라요. 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이렇게 폭력성이 강해지고 점점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가 심해지고 이런 걸 알아야죠. 인간의 가치를 서열을 매기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사춘기 시절에 패배감에 절어서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 나는 학교에서 공부도 못해.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항적이 되고 삐딱하게 나가고 모두가 서울대 입시 교육을 중학교 때부터 받으니까 어떻게 모두가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까? 다들 재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두뇌가 다른데 이런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가 전교 1등을 해야만 하는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뭐 어디서부터 진짜 잘못됐냐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초등학교 입학하면 뭐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받아쓰기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 봤어요. 못 보면 손바닥 때리고. 응? 학교에 가자마자 시험 치는 것부터 배워요. 진짜 지금 제 기억에는 학교에 가자마자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받아쓰기 해갖고 손바닥 때리는 것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응? 외우고 늘 월정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학력평가, 지금은 뭐 모의평가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쳐나가는 거죠. 어? 아이 초등학교 8살짜리가 나중에 한글을 모를까봐 받아쓰기부터 가르치나요? 시간이 지나면 글 쓸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응? 자기 학교 반 학생들과 그부들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지를 가르쳐야죠. 뭐 교육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요즘 보면 돈 좀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국제학교 영어 교육 시키고 영어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갈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공정이 뭔지 알겠습니까? 다 그런 애들끼리 모여 사는 몇백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이 보일까요? 부자들만 모인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이 어려워서 도시락 싸우지 못하는 아이의 아픔을 알까요? 모르죠. 다 같이 잘 사는 애들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도 없는 것이고 요즘 아이들이 가장 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긴 거를 니네가 노력하지 않고 나는 얼마나 피나게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니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니네가 게으르고 니네가 노력이 덜해서 니네가 나를 못 따라온 거지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능력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우리는 한반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60등을 하듯이 인간의 능력치는 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잘못돼가고 소득의 양극화에 물질 만능 사회의 병폐가 뭐냐면요. 공정이라는 기준을 가진 자의 잣대에서 들이대는 거예요. 공정의 기준을 가진 자의 기준으로 공정을 바라보는 세상이 점점 그런 시각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잘못된 거죠. 공정의 잣대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 평등, 모든 자유가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응?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많이는 평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있는 자들은 감옥 안 가고 없는 자들은 빵 하나만 훔쳐도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 문제도 참 이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육이 과열됐나 이것도 일제의 잔재예요. 일제 식민지 교육이 결국은 1945년 또 조금만 할게요. 1945년 우리가 8월 15일 해방 이후에 가장 친일파들이나 반민족 행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좋았던 게 뭐냐면요. 사학재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친일파들이 이제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이 반민특위가 쓰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민족 반역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할 때 친일의 대가로 얻었던 그 재산들을 빼돌리기 가장 좋았던 게 사학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학.
그래서 그 사학을 통해서 사실 엘리트를 양성한다 그러면서 민족 교육을 양성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재단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이화학당의 그 김한란 그런 애들이 아직도 이화여대 가면 동상이 있고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다 대한민국의 이름 있는 사학들은 다 친일파들이 다 거기에 흉상이 있고 사실 육사의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치울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명문 사학이라는 이런 재단의 건립자로 있는 이 반민족 행위자들의 흉상을 먼저 철거하는 게 저는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반민특위를 하면서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돈을 빼돌리고 다 뺏길 것 같고 살아남는 게 뭐냐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양성한다라고 투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면죄부가 되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학을 통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워낙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밖에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게끔 하면서 공부에 전념하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 6.25 세대 이런 부모 세대들은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대부분이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시거나 아예 초등학교도 못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전쟁통에 무슨 학교를 갑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그 한글 못 지금 80 넘으신 분들 중에 한글 못 읽는 분들도 아직 꽤 있어요. 90 가까이 되신 분들도.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그 공부를 못했다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기 자식만큼은 많이 배우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집념하에 진짜 허드렛일하면서 자식들은 대학까지 보내고 막 진짜 그런 부모님들은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열이 올라가고 뭐 교육열이 올라가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교육열 속에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경쟁은 사회 속에서 배우다 보니까 과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똑바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면 무조건 서울대 합격하는 순간 미래가 보장되고 서울대 합격하는 순간 그 동문 엘리트주의가 만연하면서 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고시 공부하면서 어떤 그 당시에 우리가 좀 공순이라고 얘기했죠. 시골에서 올라가고 뭐 공부를 포기하고 동생들 학교 보내려고 큰 언니가 그 서울의 구로공단 그런 데서 막 미식리라고 그런데 얼굴 이쁘장하게 생긴 구로공단의 어떤 여공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마침 고시 공부를 하는 생이었는데 뭐 영숙이 혹시 돈을 좀 가진 게 있을까? 왜요? 다음 달 등록금이 필요해. 어떻게든지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죽으라고 또 여기 일해갖고 돈 만들어 와갖고 등록금 대주고 고마워 영숙이. 꼭 나중에 보답할게. 그래놓고 이제 법대 나오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대 나오게 이제 법대 나오자마자 이제 애가 눈이 바뀌어갖고 이제 또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직을 안 하고 이제 고시 공부 윤석열 같이 고시 공부하면 뭐 갑자기 소주 막 마시고 있으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안 됐어. 너무 상심 말아요. 제가 일하고 있잖아요. 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서 돈 막 대주고, 그렇지? 응?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죽으라고 돈 다 대줬는데 나중에 이제 변심해갖고 검사 딱 다는 순간 요즘 왜 저를 피하는 느낌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 앞에 찾아오지 마. 너무하세요. 막 그러다가 버리고, 그쵸? 그러다가 이제 검사 됐다고 여기저기서 좋은 선짜리 들어와갖고 회장님 사위로 들어가면 진짜 옛날 그런 일 많았어요 진짜. 버리고 그래갖고 상처받고 그렇죠?
진짜 그런 일이 퍼다했어요. 예? 여러분들 웃자고 제가 여러분들 기분 안 좋을 것 같아갖고 한번 해드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역사 얘기 좀 많이 할게요. 9월 1일 12시 넘어가면 9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9월 1일 9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에서 관동 대지진이라고 들어봤어요? 관동 대지진. 저희 딸 생일이요. 축하드립니다. 간토 학살 또는 관동 대지진. 간도가 아니라 간토, 도쿄에 있는 도쿄 주변에서 이게 1923년에 우리는 관동 대지진이라고 부르냐, 간토 또는 관동 같은 말이에요. 이때 7.9의 강진이 도쿄 주변에 팍 일어나요. 내일이 바로 관동 대지진 100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관동 대지진을 제가 기억을 하라고 하냐면요, 이때 관동 7.9의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관동 대지진 때문에 10만 명이 죽어요. 10만 명이 죽는데, 이때 조선의 그 당시에 교민들이라고 하죠. 지금이야. 그때 조선인들이 무려 6,660명 정도, 61명인가가 학살당해요. 일본 경찰, 자경단, 일본 놈들한테. 왜 그러면 관동 대지진이 났는데 조선 민중이 그렇게 많이 죽었냐?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유언비어를 정부에서, 그것도 정부가 풀면서, 그래서 일본의 극우들이나 일본의 자경단을 조직을 해서 무차별로 조선인들을 학살을 했던 거예요. 그 일본도랑 나수로 잔인하게. 일본도랑 나수로 잔인하게 무려 6,000명의 이상의 조선인들을 무차별로 죽여요. 근데 이 사건을 일본은 역사적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아요. 더욱더 실망스러운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일본에 항의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잊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6천 몇 명이 여러분들 관동 대지진으로 조선 민중이 도쿄 일본에서 이 간토 관동에서 학살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해서 조선인들이 거기 많이 넘어가 있었는데, 뭐 징용이건 뭐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 당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공식적인 항의를 2014년인가 한 번 하고 하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 중국인도 많이 죽었어요. 중국인도 한 몇백 명 죽었는데 조선인이 대부분 많이 죽었습니다. 바로 내일이 9월 1일 1923년 9월 1일이 관동 대지진이 났던 조선인 수천 명이 학살됐던 날입니다. 이런 아픈 역사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이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국민들도, 여러분들이나 나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일본에서 이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에서는 추도하고 있고, 도쿄에서는 오히려 추도하고 있고, 일본인에서 좀 지식인들이나 일본의 그 상식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도쿄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진상을 알려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드라마도 여러분들 관동 대지진 이거 드라마가 파친코인가요? 저는 못 봤는데
뉴스 여러분들 이게 사진만 좀 잔인한데 요거만 좀 보여줄게. 이때 시체를 관동 대진죄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우물 이렇게 막 죽인 다음에 이렇게 싸놨었어. 하여튼 이런 아픈 역사지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된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님의 무기한 단식 마지막 승부수. 지금 비주류에서도 이재명 사퇴를 외치는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한 5명? 서른이랑 이원욱이랑 김종민이 그 다음에 뭐 조응천이 뭐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인간들의 자꾸 말이 늘 언론에 기사화를 시켜줘서 마치 민주당에서 비주류는 모두 이재명 사퇴를 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재명 사퇴하는 거는 검찰과 윤석열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윤석열 정권이랑 국민의힘 얘네들이 바라는 짓인데 왜 민주당이 이거에 동요를 해주냐고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을까? 오늘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들 취임인 1주년을 맞아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심리적 대통령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하다가 사실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단식을 이거 여러분들 무기한 단식이라는 건요 목숨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무기한 단식이라는 말이 왜 비장하고 무서운 거냐면요. 무기한이라는 건 기한 없이 단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직생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어떤 이 잔혹한 정권이 끝까지 이재명을 죽이겠다라면 목숨이라도 던져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재명 당대표 오늘 기자회견 보셨죠? 굉장히 유연하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지금 뭐 개파 갈등, 사법 리스크 뭐 막 얘기하니까 개파 갈등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인들이 있다.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런 거 얘기했고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지가 더 강화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퇴론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은 일축을 했어요. 기자들 질문하는 꼬라지가 뭐 여기저기서 사퇴를 얘기하는데 뭐 10월 사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퇴를 일축을 했고요. 검찰에 놀아나지 말라 오히려 기자들을 좀 가리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이나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당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태까지 우리야 민주당 지지자고 이재명 당대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재명 상당히 문제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재명 뭔가 있겠지 없는데 저렇게 떠들까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되게 열받죠. 그렇죠? 되게 열받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용도 모르면서 이재명은 문제가 많잖아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게 언론이 악마만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뭐 이재명 뭐 체포동의안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그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 굉장히 큰 죄를 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검찰이 잡고 있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을 검찰이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재명은 민주당의 당대표이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빨리 물러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때문에 좀 지지하기 그렇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이 지금이야 국민의힘이나 여기저기서 당대표가 단식을 시작한다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한동훈도 무슨 뭐 검찰이 수사하니까 단식으로 대응하냐 비아냥거리고 비꼬지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의 당대표면요 의전 서열이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8등인가 9등이에요. 의전 서열.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뭐 국회의장 3부 요인을 빼고 뭐 대법원장 이런 3부 요인을 빼고 의전 서열이 9위 정도 9위인가 8위인가 9위 정도 돼요. 근데 이런 여태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 요즘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정부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반인륜적 그리고 반민주적 이런 정권에 대해서 대항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요.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도 처음엔 저쪽 얘기를 들으면서 비아냥거리는 기사가 나올 수는 있지만 단식이 여러분들 5일, 10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언론을 주도해요. 언론을 주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단식 11일차. 이재명 물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재명 단식 몇 일차. 이렇게 되면서 언론이 이제 주목을 하게 돼요. 8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위상이 쓰는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윤석열 대 민주당은 맨날 윤석열을 반대해.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다시 잡히는 거죠. 윤석열이 잘못하니까 이재명이 생명을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단식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며칠차 단식 이렇게 하면요, 이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단식하면 힘들 텐데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 비주류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뭐라고 하질 못해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승부수를 던진 게 뭐냐. 검찰이 9월달 영장 청구가 사실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단식하는 사람한테 영장 청구한다라는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자기네 당이라는 인간들이 단식하는 사람의 체포를 동의해 줄 수는 없겠죠. 굉장히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는 검찰과 비주류가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내가 싫어도 단식을 하고 있는데 비주류라고 어떻게 우리 당대표 잡아가라고 여러분들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줍니까? 그거는 같은 당으로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무기한 단식이라는 것은 사직생의 각오로 던짐으로써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이재명이 윤석열의 폭거를 막지 못해서 라는 대안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족해서 대선에 져서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역사가 후퇴되고 경제가 말아먹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매일 지금 여러분들 국회 본관 계단 가시면요. 언론인들 되게 많아요. 언론인들 다 카메라 들고 있고 뭐 유튜버들도 오고 뭐 그러는데 이게 매일매일 윤석열의 퇴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전진을 국민 삶을 지키겠다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메시지를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일단 지지층이 결집합니다. 지지층이 딱 붙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재명 죽이려고 검찰이 저렇게 총력을 다하는데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 윤석열 신문 난다 그러면서 정치 대선 때 이재명 열렬히 지지하다가 이제 정치 관심 끊을랜다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 다시 붙는 거예요. 한 발짝 물러난 사람들이 다시 붙고 여기서 또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면요. 지지층만 결집하는 게 아니라
중도 지금 윤석열의 어떤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나 여러 가지 국정 태행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등 돌렸던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다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의 태행을 막겠다 그러면서 사직생강으로 무기한 단식을 선포한 이재명이 윤석열을 막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항마로 이재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 승부수인데 과연 검찰이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검찰이 되는 것이고 타이밍이 보세요. 추석 전에 이재명 당대표한테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 적어도 9월 11일에서 15일은 비회기인데 저것들은 회기 때 할 거라고요. 그러면 16, 17, 그러니까 17, 18일 날 만약에 하게 되면 아니면 9월 10일 정도 최소한 9월 이재명 당대표가 비회기가 셋째 주에 국회 의사 일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치면 늦으니까 법원에 들렸다가 국회로 송부되려고 그러면 며칠 걸리면 추석 아니다 10, 15, 16, 17, 18일 날 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추석이 28일이니까 그 직전에.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한 보름 이상은 지금 단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문재인 당대표님 시절에 그 유민희 아버님 40며칠 단식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보고 그때 정청래 의원님 24일인가 단식하는 걸 옆에서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10일인가 단식했어요. 11일인가.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어요. 정말 이재명 당대표 저는 단식하는 거 솔직히 말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단식을 하라고 하긴 했어. 했는데 왜 그러면 그때는 사실 개총수님이 단식하라고 그때는 나는 원내대표가 하라 그랬어. 그때 내가 민주당에서 내 얘기를 그때 들었으면 영장 내가 사실 그때 민주당 원내 누구죠? 지금의 박광원 전애가 누구였죠? 박홍근 뭐하냐? 원내대표가 단식이라도 그 당시에 해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지 원내에서 그때 했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먼저 타이밍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저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단식한다고 뭐 거들떠나 벗겠어요? 원내대표 지금 박강원이가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유튜브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우리 그 단식할 때 시간 되시면 가갖고 하루 종일 찍으세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문재인 그 당시에 당대표 시절에 유민희 아빠랑 같이 단식하시고 정청래 의원님 단식하고 그럴 때 제가 하루 종일 그 당시에 광화문 광장에 있고 그랬는데 그거 유튜브들 와갖고 욕설 퍼붓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갖고 좀 힘이 돼주세요.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워크샵 가기 전에 1년은 적응기였고 나머지 1년은 이재명 다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집권 2년 차 되면서 그냥 바로 승부수를 던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지지층이 결집하면 어떻게 되죠? 당 지지율이 올라요. 지지층이 결집하면 일단 지지율이 오르고 총선 위기론을 떠들고 비명계나가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위기 때 그 당시에 무자비한 박정희 뭐 전두환 정권 이럴 때 단식 농성을 해갖고
정면 돌파한 적이 있죠. 응? 하여튼 마음이 아픕니다. 응? 오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 제 책임이 가장 크다.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잘못한 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윤석열의 퇴행을 막겠다. 이런 거를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 저도 시간 되면 한번 가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자들이 난리 나겠죠. 그렇죠? 지지자들이 난리 나죠. 그럼 뭐냐? 이제 국민 항쟁의 신호탄이에요. 이게 왜 타이밍이 되게 좋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20년 총선 우리가 대승했죠. 2020년 총선 대승했죠. 그때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초항쟁이 벌어져요. 그때 검찰개혁 서초항쟁이 9월달에 벌어질 때 서초항쟁이 9월달에 딱 벌어지면서 12월까지 어마어마한 지지층이 결집을 해요. 그리고 2020년 총선의 대승을 하는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검찰 출석도 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검찰 출석 못한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런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은 일단 조사를 하고 영장을 쳐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검찰 출석도 나 못한다 무기한 연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 투쟁 끝나면 건강 나중에 안 좋아지실 거 아닙니까? 검찰이 당황해지는 거예요. 단식할 때는 여러분들 염분은 섭취할 수 있어요. 물이랑 염분. 그래서 검찰이 이게 그래서 한동훈이가 발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재명 당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한다니까 한동훈이가 발끈한 게 당연히 단식 투쟁하는 사람한테 검찰 출석을 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하라 그래도 지금 단식 투쟁 중에 무슨 검찰 출석이냐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은 원래 출석 요구를 이미 했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나 못 간다 그때 바빠서 그랬더니 원래 9월 4일 날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 오늘부터 이제 뭐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지도부가 함께 연좌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 농성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단식 투쟁이라고 불러야 돼요. 오늘의 명언 검찰 스토킹 맞습니다. 여러분들 당신 농성이라고 하지 마세요. 농성이라는 말을 쓰면 괜히 그 작은 이재명은 거물이에요. 이재명은 거물인데 무슨 이렇게 뭐 조그만 소인배가 그냥 항의하는 것 같은 모습이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투쟁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성이라는 말보다는 단식 투쟁. 그러면서 단식 투쟁 와중에도 최고위원회의나 당무와 정무 일정을 다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포션이 있는 거예요. 단식 투쟁할 때도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검찰이 구속된다 그래갖고 당 대표 유지 못하냐? 이것도 성립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 모든 걸 걸고 던졌으니까 우리 같이 응원해 주십시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집회도 개국본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국본 출전하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국본 출전하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개국본 총직결 언제죠? 9월 2일 토요일? 9월 2일 토요일 이거네 이거. 9월 2일 토요일 세종대로 4시 개국본 총직결.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